경찰이 앞으로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서 총력 대응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조폭 범죄 실태와 특별단속 전망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넉 달 동안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20개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동원 인력이 1,539명이 동원이 돼서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직폭력배의 유형은 지능형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형이 된 조직폭력,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취폭력, 또한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조폭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경찰이 넉 달 동안 정말 서민들의 눈물을 흘린 조직폭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 도박, 그다음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아서 서민들의 조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경찰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가 가장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게 심각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사실 보셨습니까? 수치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 계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라고 수치로 보면 2020년에 1,116명이었다가 2022년에 보면 1,340명 분명히 수치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대를 바라볼 때 진짜 조직폭력배 안에 들어가서 정말 행동대원으로 움직이는 10대. 그러니까 정말 조직폭력배에서 그들이 말하는 꿈나무로 키우는 10대와 그게 아니라 방금 우리 인터넷 도박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야기할 때 10대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 보면 흔히 말해서 이런 일을 하면 제가 이런 일로 수수료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보이스피싱은 전부 다 우리가 범단으로 보거든요. 범죄 단체 내지 범죄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집단에서 흔히 말해서 자금을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되더라도 10대가 당연히 이 조직에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희들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10대가 호기심에 또한 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에 가입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담자, 공범자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조직폭력배에서 정말 10대들의 허세를 이용해서 조직폭력배가 노쇠화되고 있으니까 그들을 조금 더 젊게 만들기 위한 네. 유입에 의한 10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누어서 따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10대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범죄로 이제 연루가 돼서 검거된 2030 세대가 가장 많다. 이런 내용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범죄에 젊은 층이 유입이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예요. 이제 20대, 30대가 가장 열정적인 세대잖아요. 저도 20대, 30대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요새는 네. 정말 한 시간을 책을 보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게 되는데 그 20, 30대가 조직폭력배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힘이겠죠. 그리고 상대방 조직에서 우리가 이만큼 젊은 피가 있다. 그들이 얼마만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조직폭력배에 그들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대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패싸움 혹은 보이지 않는 조직에서 구성원 간부로 올라갔다면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삶이 팍팍하고 삶이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네. 이 바쁜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0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고액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가담을 하면 첫 번째, 이게 범단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피해 보상이라는 게 내가 받은 30만 원이 아니에요. 30만 원을 내가 피해 보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얻었던 모든 피해 금액이 피해 보상 금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상할 수 없는 피해 보상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쉽게 남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준다고 이런 것들 다 불법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 특히 자금 수거책으로 돈을 전달하는 것은 범죄단체 조직대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직폭력배에 가담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 유형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게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도박 사이트 운영도 있고 서민과 관련된 그런 범죄도 있었거든요. 유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유형 세 가지로 우리 조직폭력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기업형, 진흥형, 광역화된 조직폭력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보면 대구에서 일하는데 1조 8천억짜리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하나 발견되고 거기에 가담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72명 정도가 가담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이트에서 기업형으로 만들어지는 1조 8천억짜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거 대한민국에 그 본점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본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외국에 본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도박 사이트에 가담했는 사람을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제사법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한 도박 사이트에 가담하거나 도박했는 사람이거나 운영했는 사람은 잡아야지만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그 조직폭력배의 수괴를 잡는 국제사법 공조가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서민 갈취형인 거죠.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이권을 보장하고 그 서민들의 어떤 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그러한 조직폭력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자영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와서 갈취를 하면 이게 사실상 영업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자영업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서민 갈취형 조직폭력배는 정말 발본 세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깡그리 다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이 부분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 주십니다. 조직폭력배들 중에서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조직폭력배인데 노조 간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딴 사람은 오면 안 돼. 우리 사람만 쓰게끔 해. 이게 강요거든요. 업무방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불안당이라 그러죠. 땀 흘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보냄으로써 자기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어떤 건설 현장의 조직폭력배들은 이 역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건설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탄탄하게 착착착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건설업계에 있는 이 조직폭력배들이 거기에 있는 건설비에 들어가는 걸 착취해서 빠져나오면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택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조폭도 반드시 끝까지 네.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기업형이 되고 또 조직화가 되고 교묘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맨날 범죄인들 만나잖아요. 오늘도 뭐 잠시 이제 그 분장을 하면서 안에 계셨던 선생님이 뭐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세상에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 나쁜 사람들에게 제가 진짜 놀라운 거는 그들이 나쁜 활동을 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머리 굴림은 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일을 할 때 노력하는 게 100이라면 그들이 갈취하고 그들이 어떤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천이고 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을 가장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 인터넷 안에 있는 도박, 인터넷상에 있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건설 현장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물론 많은 정부가 노력했지만 현 정부에서 정말 잘 들여다봤는 것 같아요. 이 현 정부에 딱 들여다보면 건설 현장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 부조리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단속을 해야지만 우리가 조직폭력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시장이 어디냐, 이거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 현장이라든가 그다음 네.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도 건설 현장 쪽도 집중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을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조직폭력배 보면 조직 간의 그런 싸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추세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놓고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요새 범죄를 보면서 진짜 솟아라치게 놀라는 부분이 뇌물을 주는 것도 뻔뻔하게 대놓고 줘요.
그러니까 세금 공제하고 뇌물을 주는 경우도 네. 있고 조직폭력배들이 뭐 특정 팔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광주에서 그냥 사소한 시비가 붙었을 때 그냥 전면전을 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우리야 영화에서 어떤 흉기를 들고 싸우는 걸 봤지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지금 경찰에서 아까 봤을 때 뭐 조직 폭력, 마약 이런 게 나왔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 경찰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조직 폭력배가 어떻게 쪽쪽쪽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지,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이거 정보 경찰이 하나하나 떠들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하고 얼마만큼 알력이 생겼는지는 반드시 정보경찰이 함께 마약 조직 범죄 수사과와 같이 함께 공조해서 사건을 조직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면요. 지난해 붙잡힌 조직 폭력배 중에 절반이 전과 구범 이상이었습니다.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이유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분명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척법이라고 해서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 2회 이상 범죄 저지르고 누범에 그러니까 2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서 3년이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폭력을 저지르면 진짜 미친 듯하게 가중처벌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중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직폭력배예요. 제가 교정시설에 들어가요. 그럼 제가 교정시설에 사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조직폭력배의 수개면. 네? 조직폭력배의 수개면 교정시설에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교정시설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교정시설이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2년, 3년 학교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냥 갔다가 다시 오면 이 조직이 건재하게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조직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폭력범죄로 그 교정시설에 갔다가 교정시설에 나왔다가 또 조직에 들어갔다가 또 폭력했다가 또 교정시설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는데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사는 집을 없애야 돼요. 네. 내가 나왔을 때 이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이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조직의 수기였다면 아니면 간부였다면 갔다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간부인 거예요. 그럼 나는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죠. 그리고 내가 학교 간다 할지라도 저 교정실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거 아니에요. 제가 쌍방울 사건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쌍방울 사건의 김성태 제가 봤을 때는 깡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범죄를 보면 하나 도박 사이트 했습니다. 하나는 사채업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조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우리가 못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형량을 부과는 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법 수익을 우리가 환수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라는 거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그들에게 형량 구범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태계를 없앨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밥숟가락 하나라도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불법 수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 조직이 경찰과 검찰의 제1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집을 없애는 거 말고 어떤 법적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게 가장 시급한지 그 부분도 10대 이야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10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네. 10대들의 입장에서는 조직폭력배에서는 제가 마약 얘기도 그런 얘기하는데 10대가 돌면 이 조직이 커져 나가요. 이 조직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나가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멋있을 수 있어요. 내 몸에 이렇게 문신 탁탁 하고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딱 조아리는 그 모습이 좋을지 몰라도 네. 평생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과 구범이 되더라도 여전히 조직의 일원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0대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국가가 그들을 보담아줘야 되는데 네. 그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깨를 기대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조직폭력배밖에 없다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가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고 그들이 다시 학교 안으로 사회 안으로 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 안정망을 함께 구축을 해야 된다. 10대들 갔다고 처벌하는 건 능사 아니다. 네. 그들이 다시금 학교로 다시금 가정으로 다시금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정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벌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